부동산 경제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하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13.3% 보통 5에서 6문제가량 출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중요해요. 이 부동산 경제론은 파트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론에 먼저 수요 공급 이론 부분에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의 4파트는 어떤 거냐면 수요, 두 번째가 공급, 세 번째가 균형, 네 번째가 탄력성. 이게 수요 공급 이론 파트고 거기다가 경기 변동까지 집어넣어서 경제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을 하자면 부동산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공급 이론은 파트가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 두 번째 공급, 세 번째 균형, 네 번째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동산의 수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수요, 공급, 균형, 탄력성, 수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수요는 사는 쪽, 그럼 공급은 파는 쪽. 수요의 개념부터 시작할게요. 수요는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예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주어진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와 수요량의 경우를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수요량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을 뭐라고 그래요? 유량.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은 저량. 유량과 저량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유량이라는 게 있고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으로서 유량 이렇게 말하고, 일정 시점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을 저량이라고 말을 해요. 기간을 명시하면 뭐라고요? 유량. 시점을 명시하면 저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돌이가 사과를 먹는다. 근데 갑돌이가 사과를 먹는데 100개 먹는다. 이렇게 딱 말하면 느낌상 되게 많이 먹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갑돌이 혼자서 100개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1년에 100개 먹는다. 그러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365일에 100개니까 그냥 준수한 편이죠. 근데 한 달에 100개 먹는다 그러면 좀 많이 먹는 거잖아. 하루에 100개 먹는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기간을 어떻게 명시했느냐에 따라 명확해지는 개념이 뭐다? 유량이라는 거지.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유량이라고 할 때 플로우, 유량, 한자로 유량이라 쓰고 플로우 개념인데, 저량은 저량, 저장된 물의 양, 스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진 개념. 유량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은 이런 것들이죠. 신규, 분양, 새것.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제가 말해보는 거예요. 신규가 나오거나 무슨 분양이 나오거나 전반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들이 나오면 다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시간 걸리는 건 전부 유량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은 기간을 명시해 줘야죠. 한 달 동안의 수입.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계 소비. 쌀 20kg 왔어요. 집에. 시켜가 왔어 이제. 가족들 모두 모여. 순간에 다 먹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달 동안의 소비량. 노동자의 소득. 소득이나 수익 나오면 무조건 유량. 신규 나오면 아까 신규. 새로 주택을 공급하는 거. 유량. 주택의 거래량 순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의 거래량, 일주일 동안의 거래량, 한 달 동안의 거래량. 국민 총생산인 GNP나 국내 총생산인 GDP는 1년 동안에 측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량. 이런 것들이 유량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드린 요것들이 뭐다?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주로. 또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변수인데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거, 재고, 헌 것, 이런 개념들이 주로 저량이라는 거예요. 이걸 외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이건 기존 거네 혹은 중고고 재고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저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량은 저량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주택의 재고량, 그 다음에 가계 자산, 자본이나 부채, 인구, 강실에 앉아 계신 분의 수라든가 서울시 인구,
도시 인구는 절량이란 말이에요. 가치나 가격.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다. 부동산의 가격이 1억이다. 언제 1억이냐? 2021년 7월 1일 기준 1억이다. 이렇게 명시해 줘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나 가치는 변하니까. 따라서 일정 시점을 명시하실 때 명확해지는 개념. 통화량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통화량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월 말 잔액 기준 혹은 10월 말 잔액 기준 이렇게 시점을 명시해 준다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의 양이기 때문에. 또 재산의 총액이나 외국 돈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돈의 양, 외환 보유액 다 절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의 경우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잠시 책으로 가볼까요? 89페이지 오른쪽 보조단에 유량, 절량 지금 말한 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90페이지로 잠시만 넘겨봐요. 거기에 기출 문제가 있죠? 그럼 박스 안에서 제가 아까 여기 가계의 자산은 뭐라고 그랬어? 절량이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소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량이라고 그랬죠? 가계 소비 뭐라고 그랬어요? 유량이라고 그랬죠? 통화량은 여기 절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본 여러분 자본은 총량, 자본은 절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유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계 자산 뭐라고 그랬죠? 절량. 노동자 소득은 유량, 가계 소비 유량, 통화량 절량, 자본 절량,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 그러니까 절량 3개, 유량 3개지.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3개 딱 답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자꾸 반복해 드립니다. 시간 걸리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이고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 절량이다. 그렇게 감 잡고 그냥 보시면 이런 걸 보시다 보면은 저렇게 이렇게 기간을 한 달이든 일주일이 됐든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것들은 다 유량인 거고 한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절량이구나 이렇게 감이 와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계속 반복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돌아와서 수요는 기간을 명시하면 유량이고 일정 시점을 명시한다면 절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매 아직 안 했어요. 구매하려고 의도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의도된 양이고 사전적 개념이다. 아울러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런데 주머니에 돈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유효 수요라 그래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이때 구매력이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뒷받침된 수요예요. 가처분 소득이 뭔데요? 소득에서 세금 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근데 이게 일본 말이래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분 나쁘다고 처분 가능 소득으로 바꿔놨네? 그러면 시험에 그렇게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처분 소득으로 냈네 또? 그러니까 우리 2개를 다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셨죠? 2개 달고 계시고 그 다음 가처분 소득 말고 즉 처분 가능 소득 말고 예를 들어 대출받은 대출금도 뭐다? 구매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출이 는다. 그럼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문이나 뭐 TV나 이런 데서 자꾸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LTV나 DTI 혹은 DSR 이런 걸 규제를 하면 대출이 늘겠어 줄겠어요? 줄겠지. 그럼 구매력이 줄어서 수요가 줄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말 뜻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나는 사고는 싶어. 사고는 싶은데 돈은 없네. 그렇죠? 사고 싶은데 돈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잠재 수요라 그래요. 난 그까짓 거 별거 안 되는 거 뭐 강남에 있는 거 50평 그까짓 거 사고 싶거든 나. 근데 돈이 없어. 아주 사소한 돈이 없네. 예, 오른쪽 주머니 뒤져봐도 없고 왼쪽 주머니 뒤져봐도 없어. 그건 무슨 수요야? 잠재 수요야.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기면 노력해서 돈이 생기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매력만 생기면 유효 수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못 사. 나중에 살 수 있거든. 나중에 앞으로 50년 후에 살 수는 있거든. 그죠? 죽기 전에.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뭐로 바뀔 수 있어? 유효 수요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유효 수요라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수요는 다 유효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2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수요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아니고 그냥 수요라고 말하면 전부 뭘 말해요? 그렇죠. 유효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 수요일 때만 잠재 수요란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아무런 말 없이 수요는 전부 다 유효 수요다. 이렇게요.
그다음 수요 곡선으로 건너가요. 수요 곡선이요.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성립할 수 있는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가격들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연결한 선. 그걸 연결해 보기 위해서 표로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과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사과고 갑돌이의 사과에 대한 수요량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디다 나타낼 거냐면 저 표를 좌표축에다 나타낼 거예요. 좌표축은 여기다가 가격을, 여기다가 수량을 쓸 거예요. 영어권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가격을 줄여서 P라고 수량을 줄여서 Q라고 쓸 때도 있지만 여하튼 가격, 이쪽에는 수량, 여러분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두 글자를 한 글자로 바꾸면 그냥 양. 저쪽은 가격, 이쪽은 양.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들 때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관행이에요. 관행을 다른 말로 관례라고 돼. 관례.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관례이고 관행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뭘 쓰고? 가격. 여기다가 뭘 쓰고? 예, 양을 쓴단 말이에요. 수량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표축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원점 0. 근데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쪽이나 이쪽의 좌표축은 우리한테 사용하지 않아. 왜? 가격이나 수량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생각해봐요. 물건 사러 갔어. 그래서 물건 사러 갔다고 문구점 주인한테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그래요? 3개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개만 주세요. 미친놈들의 대화죠.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가 없잖아. 여기다만 딱 표시하는 거예요. 일사분면에만. 그런데 가격과 수량을 표시해 보니까 가격이 1,000원이래. 그러면 20개 사겠대. 그걸 옮겨지는 거예요. 1,000원일 때 20개 이렇게. 그러면 800원이면 25개를 사겠대. 800원이면 25개를 옮겨버려요. 또 600원이면 40개 사겠대. 옮겨그래요. 또 400원이면 60개를 사겠대요. 옮겨그래요. 그런 점들을 쭉 연결한 거예요.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가격과 수요량의 대응점들을 이은 선.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관계지. 비싸면 많이 사, 조금 사. 가격이 비싸지면 조금 사, 줄여.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어떤 모양의 그림이?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그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인데 여기에 있는 글이 가격이고 여기 있는 글이 양이라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6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 말이에요. 600원일 때 40개. 그럼 600원은 몇 개 가격이냐? 40개 가격이 아니라 하나야, 하나. 한 개 가격. 여기 있는 가격들은 다 한 개 가격이에요. 한 개가 600원이면 40개 사겠다는 거예요. 한 개가 400원이면 60개 사겠다는 거예요. 한 개가 1,000원이면 20개 사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하나당 가격인데 그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매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600원을 우린 가격인 가격인데 수요에 대응하는 가격이니까 갖다 붙이자고요. 무슨 가격? 수요 가격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이쪽은 양인데 그러면 40개는 양인데 수요에 대응하는 양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수요량이라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가격은 600원이고 수요량은 40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서 수요량은 줄어들 거고 가격이 싸짐에 따라 수요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수요의 법칙 혹은 줄여서 수요 법칙이라 한단 말이에요. 비싸면 조금 사겠다는 거예요. 좀 싸면 많이 사겠다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비싸면 조금 사죠. 싸면 많이 사죠. 그게 원칙이야. 그게 사회과학의 원칙이고 그게 법칙이야. 그래서 수요 법칙 그런다고. 그런데 자연과학의 법칙과 사회과학의 법칙은 달라요. 여러분 자연과학의 법칙은 이 겨울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맞아 틀려? 맞아, 예외가 없다고. 그런데 사회과학의 법칙은 달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주는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수요량이 반드시 주는 건 아니에요. 느는 것도 있어. 남들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은 비쌀수록 오히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가방 가운데서 보니까 뭐 이런 데가 있대. 에 뭐로 시작하는 거, 에 이렇게 뭐 끝이 뭐 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게 있대. 그런데 그게 무슨 뭐 그레이스 켈리나 이런 그런 옛날에 이제 배우였지만 모나코의 왕비가 됐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름을 따서 무슨 캘리백 막 이렇게 한대. 근데 그게 1,500만 원이래 한 개.
근데 그 1,500만 원을 가져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래. 그걸 사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된대. 그래서 그릇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걸 한 4, 5천만 원치를 사야 된대. 미리. 그러면 그 백을 보여준대. 당신은 백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돈을 싸들고 들어가갖고 백 보러 오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씨. 아무리 제시가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안 보내준대. 그러니까 내가 실적을 쌓아야 돼. 그러면 이제 백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럼 자, 돈을 내고 나는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백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은 200번을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드디어 샀어.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다 딱 두고 봐봐, 씨. 백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막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흘려? 큰일 나는 거지.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는 거야. 정상적인 거래가 1,500만 원이지만 그게 싫은 사람은 5천만 원 주고 사고 더 싫은 사람은 1억에도 거래가 된대잖아. 그러니까 비싼데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 뭐야? 예외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다고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포도가 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 말 하지. 그냥 부러우면 지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나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난 주면 받아요. 저는 주면. 여자 거라도 받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비싸면 조금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이게 법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96에서 97은 다 그래. 근데 몇 가지 그러지 않는 것도 있다. 그건 예외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의 그러함을 뭐라고 한다?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준다가 맞아.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항상 준단 말은 틀린 말이에요. 뭐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외도 있으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한다. 잊지 마십시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대체효과, 소득효과 좀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다 하려면 심화까지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체효과, 소득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차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의에 설명했지만 여러분 자료에 없으면 깊이 있게 하지 마요.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야. 복습할 때 나중에 가서 외거나 그런 건 프린트에 있는 정도만 외라고요. 그리고 봐요. 잘 봐요. 자, 이제 대체효과가 뭐고 소득효과가 뭐냐. 제가 아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 근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이 주는 효과를 가격효과라 그래.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주는 것은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왜 수요량이 주냐면 하나는 대체효과 때문이고 또 하나는 소득효과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얼마만큼 줄더라. 그걸 가격효과라 그러는데 이 가격효과,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주는 혹은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느는 그 효과인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주는 이 효과는 하나는 대체효과 때문이고 하나는 소득효과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화 두 개를 들어놓을게. 하나는 콜라고 하나는 사이다예요. 근데 갑이란 사람은 콜라든 사이다든 이번에 치킨 시켰거든. 근데 콜라든 사이다든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근데 콜라는 400원이고 그래서 콜라 5개 사기로 했고 사이다 200원인데 5개 사기로 했대. 그럼 얼마 있어야 되냐면 3,000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콜라가 가격이 이게 콜라고 이게 사이다인데 콜라 가격이 하락했대. 200원으로. 그럼 이제 얼마만 있으면 되냐면 똑같이 5개 사는데 1,000원 더해서 2,000원만 있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콜라 가격이 하락했댔죠? 그러면 콜라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진 거예요? 사이다가 비싸진 거지. 사이다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야. 콜라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싸졌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사이다를 줄이고 콜라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콜라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인 사이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콜라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바로 대체효과예요. 비싼 걸 싼 걸로 바꾸는 효과를 대체효과라 그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사이다 가격이 비싸져서 사이다의 수요를 줄이고 콜라의 수요를 늘리는 것, 그걸 대체 효과라 그런다고. 사이다를 콜라로 대체한 거예요. 또 하나는 소득 효과는 콜라 가격이 200원으로 하락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얼마만 내면 되냐면 2,000원만 내면 되니까 마치 1,000원만큼 소득이 증가한 셈이에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1,000원만큼 증가한 셈이니까 그 1,000원 가지고 사이다를 더 살 수 있지. 콜라를 더 살 수 있고. 그럼 콜라를 더 산다고 할까요? 그러면 콜라를 1,000원만큼 증가했으니까 콜라가 200원이므로 5개를 더 살 수 있네. 그게 소득 효과예요. 정리하자면 대체 효과는 어떤 물건 값이 변함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떨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걸 싸진 걸로 바꾸는 효과가 대체 효과고, 소득 효과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실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느는 효과는 소득 효과다.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쳐서 가격 효과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느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한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걸 기회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기회비용의 가능은 어떤 걸 내가 선택하면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를 선택한다는 말은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대안들 중에 최선의 대안으로부터의 혜택, 말하자면 기회비용은 포기한 기회로 나타난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 4개가 있다고 합시다. 4개의 선택 대안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봐요. 고민돼 이거? 돈 들어가? 아무거나 선택하라고요. A, 그 다음 또 그래 B 선택하는 분도 있고 또 C, 또 D 선택, 아니 하나만 선택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 진짜. B 할래요? B를 하는 이유가 뭐야 굳이. 뭐를 선택할래요? 남들과 안 하려고?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볼까요? 그걸 선택한 결과 이렇게 얻어지는 값이 10이야. 여러분 단위가 작으면 여기다 억 원 붙이세요. 그 결과로 10억 원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B를 선택했다면 12억 원이야. C를 선택했다면 7억 원, D를 선택했다면 5억 원이래. 어느 하나만 선택했을 때 A 선택한 사람 아쉽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괜찮다고? 그까짓 거 2억 정도는 순간의 선택으로 2억이 날아갔는데, 그러면 단위를 하나 더 높일까요? 200억으로? 그러니까 뭐 선택할 거라고 아쉬울까? B 선택할 거라고 아쉽겠지. C 선택한 사람 아쉽겠죠? 뭐 선택할 걸? B 선택할 걸. D 선택한 사람 B 선택할 걸 하고 아쉽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말이죠. 어떤 걸 선택한 걸 가리세요. 그리고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그게 바로 뭐라? 그 선택의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선택의 기회비용이지. 그러면 C 선택한 걸 가리세요. 그리고 포기한 것 중에 최고. D 선택의 기회비용. 역시 어느 걸 선택하든 간에 다 B가 기회비용이 되네. 근데 B를 선택한 사람, B를 선택하면 포기한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10만 원이니까 10이니까 따라서 이걸 가장 잘된 선택이 잘한 거죠. 잘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B를 선택한 선택이 가장 잘된 선택인 거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기회비용이 12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그게 그 선택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A의 투자는 부동산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 선택의 기회비용이 B니까 얘가 부동산, 얘가 주식, 얘가 채권, 얘가 예금이라고 친다면, 내가 투자를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만약에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기회비용은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것 중에 최고가 그 선택의 기회비용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 기회비용 개념은 이만큼만 하시고 제가 심화해 가면 또 기회비용을 좀 더 현실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하나의 개념을 한 번에 왕창 확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만큼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게 있습니다. 수요의 법칙입니다. 이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상품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말은, 다시 상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말은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희생이 크다는 얘기야. 그걸 얻는데.
내가 A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말은 그 돈 가지고 A를 안 하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많은 돈을 지불하면 그만큼 많이 포기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의 가격이 높단 말은 상품을 얻는 데 들어가는 희생이 크므로 구매량을 줄이게 되고,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낮으면 내가 그걸 얻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적으니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내가 적게 포기하고 이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품을 얻는데 희생이 작게 되기 때문에 구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 법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또 작용한다는 거예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아까는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갖고 설명했고, 지금은 기회비용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 기회비용에 관한 얘기는 좀 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내용을 첨가해가면서 학습하기로 합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개별 수요, 시장 수요 좀 볼까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있는데, 여러분 개별 수요 곡선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시장에 딱 두 사람이 있다고 할까요? 근데 갑이란 사람의 수요 곡선이고 을이란 사람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장 수요 곡선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런데 갑이란 사람은 사과 한 개 가격이 300원일 때 30개를 삽니다. 을이란 사람은 300원일 때 40개 산대요. 그럼 시장 전체로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몇 개 살까? 70개 사겠지. 이때 여러분이 보실 것은 지금 양을 더했어요, 가격을 더했어요? 양을 더했죠. 또 보세요. 400원일 때 20, 400원일 때 30, 그러면 시장 전체로는 400원일 때 몇입니까? 50이 되겠지. 양을 더했지. 양을 더한다는 말은 개별 수요 곡선으로부터 시장 수요 곡선 구할 때 양을 더해 간다는 말은 수평으로 합한다는 뜻입니까? 수직으로 합한다는 뜻입니까? 수평으로 합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개별 수요 곡선부터 시장 수요 곡선 구할 때는 수평으로 합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기억할 건 가격의 변화분이 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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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변화분을 보십시오. 10개, 10개, 20개입니다. 그러면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는 뜻이지. 두 번째로 기억할 건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두 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평으로 합한 거다, 수직으로 합한 거다. 수평으로 합한 거다. 두 번째,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바뀌었어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바뀜에 따라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의 수요량이 줍니다. 콜라의 가격이 떨어지면 콜라의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바뀌는 건 그림으로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점의 이동이란 말을 써도 점의 이동이란 말입니다. 600원일 때 40개. 그런데 800원으로 올라가면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점의 이동이란 말을 쓴 것이죠. 그냥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 그래도 되고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래도 됩니다. 다시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었죠?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물건의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거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가격 말고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둘 다 수요량이 바뀌어요. 둘 다 수요량이 바뀌는데 원인이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이 변하고 원인이 해당 가격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거면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얘는 수요 곡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봐요. 사과의 가격은 600원으로 변함이 없어. 근데 사과 가격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득이 증가해서 사과를 많이 먹기로 했대. 그럼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사과를 좋아하게 됐대. 우측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사과나 배나 둘 중에 하나를 과일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배 가격이 너무나 비싼 바람에 사람들이 배 먹던 걸 이제 사과만 먹겠대. 사과 수요가 느는 거예요. 반대로의 경우는 수요가 줄게 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걸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우리가 답할 때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기가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의 요인에 해당되고 나머지 요인들은 전부 다 수요의 변화의 요인에 해당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 해결 요령은
어떤 문제가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걸 골라라 하고 물어보면 1, 2, 3, 4 가운데서 해당 가격을 찾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출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책을 펴보세요. 95페이지. 그러면 이런 기출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이러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걸 고르래요.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을 찾으시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있나 보는 거야. 걔는 수요량의 변화니까. 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의 변화죠. 이렇게 답을 간단하게 찾는 거예요. 이런 요령들을 앞으로 익혀가는 게 뭐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알면 문제를 보자마자 답 찾게 되는 겁니다.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요 변화 요인 아닌 것 골라봐라. 수요 변화 요인 아닌 것 골라봐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있죠. 해당 가격 아파트니까 아파트 찾으면 되죠. 아파트 가격 1번 정답입니다.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인데 첫 번째가 소득의 변화가 있네요. 여러분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소득과 관련해서 재화는 정상재와 열등재가 있습니다. 정상재 할 때 정상이 우리가 제 정상이야 비정상이 할 때 그 정상이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정상적인 재화란 뜻이에요. 이 정상재는 특징이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고 수요도 증가하는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줄어 수요도 감소하는 거예요. 소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가 정상재고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감소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재화는 열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 느니까 수요량이 느는 재화 이건 뭐고? 정상재. 그러니까 수요 곡선 우측이동.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준단 말이에요. 이건 열등재. 수요 곡선 좌측이동.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소득과 같은 방향이면 뭐고? 정상재. 소득과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재. 별거 아니야.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요. 의미만 알면 돼. 정상재, 열등재. 그러면 소득과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지 뭐. 소득과 반대로 오는 건 비정상이고. 그럼 비정상재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열등재. 우등재와 얘가 우등재거든. 우등재와 같은 말. 정상재. 얘가 열등재. 얘가 상급재. 얘가 하급재.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정상재, 열등재란 말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엔 대체재, 보완재를 보자고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체재는 용도가 거의 비슷해. 둘 다 청량 음료야. 사이다나 콜라나 용도가 비슷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이다와 콜라와 사이다는 서로 대체재예요. 그런데 사과와 배, 난 과일이면 괜찮아. 사과도 좋고 배도 좋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체재. 커피와 홍차, 차 종류면 괜찮아. 그러면 대체재. 제 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재란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청량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체재란 뜻이지 나는 반드시 검은 것만 먹어야 돼. 그러신 분은 콜라를 선택해야지. 대체재가 아니겠지. 나는 사과는 쉬어서 싫어. 나는 꼭 배 먹어야 돼. 그러신 분은 대체재가 아니지. 어떻게 커피를 대체할 수 있니? 한다면 대체재가 아니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들의 경계는 어느 걸 선택해도 크게 만족의 차이가 없다면 대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보완재. 한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하면 만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재화. 예를 들면 커피하고 커피크림, 실과 바늘, 버터와 빵. 이들은 서로 보완재가 될 수 있는 거. 같이 있으면 더 만족이 커지는 거.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콜라래? 그럼 콜라 가격이 올랐어. 그럼 콜라의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 줄겠지. 수요 법칙에 따라서. 콜라 줄고 대신 사이다의 수요가 늘었네? 그러면 콜라를 뭐로 바꾼 거예요? 사이다로. 그러면 이 둘은 무슨 재관계예요? 대체재 관계.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올랐다? 그럼 사이다의 수요량이 는다. 그러니까 사이다의 수요량이 느는데 우리 부동산으로 바꿔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대신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늘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이제 단독주택을 나는 수요하겠다. 빌라 수요하겠다. 오피스텔 수요하겠다. 그러면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어나요.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 콜라 가격이 비싸지면 사이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X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커피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그럼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커피의 수요량이 줄겠지. 그럼 거기다 넣어서 먹는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를 보완제라고 한다고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인테리어 수요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었으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야겠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바뀐다. 대체제 보완제. 소비자 예상을 볼까요?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한대. 그러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것보다 올라가기 전에 사야죠. 이때 해당 가격에 대한 상승 예상입니다. 가격자가 나왔다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면 안 되고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예상자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다른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의 변화. 예상자가 붙으면 수요의 변화. 올라가기 전에 사기 위해서 수요량이 든다.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대. 그럼 수요량이 줄면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한대. 나 하락한 다음에 사야지. 수요량이 줄고 수요 곡선 좌측 이동. 헷갈리면 안 돼요. 대출금리. 금리가 하락했대.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돈을 많이 빌려서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수요량이 준다. 따라서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우리는 다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한번 모아보죠. 자, 95페이지 책을 봐요. 95페이지 책을 보시면 거기에 보조단이 오른쪽에 있어요. 보조단이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오른쪽 귀퉁이 있어요? 네, 정리. 거기에 수요 증가한 요인들을 쭉 한번 모아봤어요. 그중에 제가 정리하는 것만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정상제인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겠죠. 그래요, 늘어요. 근데 열등제는 소득이 줄어야 오히려 수요가 는다 그랬죠. 그러면 정상제와 열등제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인 보통의 물건들은 다 정상제야. 근데 여러분 중고품 있죠? 중고품은 열등제에 해당돼. 자, 그러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 우리 새 거 산다. 정상제. 근데 이제 너무 내 소득도 줄고 어려워. 그럼 중고 물건을 산다. 그건 괜히 열등제.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서 열등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소득이 줄면 열등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아까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 수요가 주는 대신에 사이다 수요가 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량이 늘면서 커피 크림의 수요량이 늘 수 있어요. 수요 증가 요인. 그래서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은 나중에 앞으로 계속 공부할 부분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것을 대상보화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딴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잖아. 대체제.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 수요가 어떻게 되냐고.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 수요가 줄고 사이다 수요는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수요량이 늘면서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증가하고. 다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량이 늘고, 그럼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늘고. 천천히 다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수요량이 늘고, 그러면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늘고. 커피 크림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커피에 넣어서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커피 수요량이 늘어나면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늘고. 왜 수요가 줄어요?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수요량이 늘어나고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늘어나고, 수요자의 해당 가격이 상승을 예상하면 수요량이 늘고, 대출금리가 인하되면 수요량이 는다 그랬고, 인구가 증가해도 수요량이 늘겠죠. 보조금 줘도 수요량 늘겠죠. 세금 깎아줘도 수요량이 늘겠죠. 내가 좋아하게 됐어, 수요가 늘겠죠. 규제가 완화돼도 수요가 늘겠죠. 대부비율이나 DTI, 총부채 상환비율, LTV나 DTI 규제를 완화시키면 융자가 늘어나요, 대출이 늘어나요. 수요가 늘겠죠. 증권이나 채권 경기가 안 좋아, 돈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서 수요가 늘겠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만 모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다뤄왔는데 페이지만 넘기면 다시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만 따진 거예요. 수요 감소 요인은 따지지 마요. 아직은. 증가 요인 따지면 뒤집으면 감소 요인이잖아. 그런데 그걸 또 못하거든. 그러니까 증가 요인만 우선 해요. 감소 요인 하지 말고. 잘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증가 요인까지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 제가 경제론의 경우서 수요 공급 이론은 파트가 네 파트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공급, 균형, 탄력성. 수요는 사는 쪽, 그럼 공급은 파는 쪽. 이 둘이 짝이야. 그래서 오늘 일부러 수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중에 공급하면서 오늘 원리를 그대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왜? 까먹을 거잖아. 반복이 기적을 만드니까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까지만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입니다. 복습 문제. 복습 문제입니다. 자, 한 장짜리로 복습 문제가 또 나갔죠? 자, 일단은 가급적이면 여기 보시고 그건 나중에 복습용으로 사용하시고요. 자,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에 해당된다 그랬어? 그래요. 응용과학에 해당된다 그랬지.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체킹해 주나요? 그러면 그 백긴이라고 좀 딜레마야. 자, 이거 아니죠? 그 응용과학이야. 그러니까 X지. 그럼 저 뒤에 보면 답은 있거든. 그거 파악할 줄 알면 돼.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자, 제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과정에서 출발한다. 이건 뭐라 그랬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지. 종합식 접근 방법은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다 그랬죠. 복합 개념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여러 학문을 종합한 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고 이렇게 나오는 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X.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학의 1번 원칙 중 안전성의 개념에 있어서는 복합 개념의 논리에 따라서 안전성 세 가지 복합 개념, 법경기, 법률적 안전성, 경제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 고려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4번에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X. 그 다음 5번에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걸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했죠. 그러면 질문.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분류하는 건 법경기 중에서 어떤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이지.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법률적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X. 말뜻 아시겠죠? 6번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준부동산이라 부른다 했죠. 5. 7번에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복합부동산이라 그랬죠. 헷갈리면 안 돼요. 복합부동산이라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복합부동산입니다. 8번에 부동산의 개념 봐봐요. 경제적 개념인가 봐요. 자산, 자본, 공간, 소비재, 상품 OX. X 뭐 때문에? 공간 빠져야죠. 공간 물리적 개념이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생산 요소가 들어가야죠. X. 9번에 토지의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토지의 지표니까 지표권 맞죠? 5. 10번에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니까 지하권 맞나요? 5. 11에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공중권은 공중에 대한 권리입니다. 12.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거리적, 심리적이란 말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된다 그랬죠?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 오. 13에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항상 높다. X 뭐 때문에? 항상 빠져야 된다 그랬죠? 어떤 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은 예외가 있을 때 쓰면 안 된다. 그러니 X. 따라서 13번 틀린 겁니다. 항상은 빼야 됩니다. 14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지지역에서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전환되어 간다. OX. 뭡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통령이 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한다. 맞아 틀려? 홍길동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까지 했어. 그러면 대통령 후보라고 부른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해? 대통령이라 해야지. 그러니까 전환된이 맞아 틀려? 틀렸죠. 전환 중인 토지지. 전환된 토지는 그냥 전환 후의 용도를 따라서 붙여야죠. 그래서 전환 중 혹은 전환되고 있는, 전환 중인 혹은 전환되고 있는 이래야지. 전환된 토지는 전환된 후의 용도를 따라 붙인다. 그러므로 X. 15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행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16으로 가요.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OX. X.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는 있다. 그러므로 X.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7번입니다. 필지가 법률상 단위 개념인데 반하여 획지는 토지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 개념입니다. 오해요 이거? 그러니까 필지는 법률상 단위 개념이고 획지는 이렇게 부동산학적 혹은 경제적 단위 개념이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둘 다 면적의 단위는 아닙니다. 5입니다. 18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 원천적, 본질적이며 근본적이고 불변적 특성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5. 19의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란 토지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인위적, 후천적, 가변적 특성이다도 맞습니다. 20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보십시오.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등이 있다. X 뭐가? 용도의 다양성 자리에 부, 영, 부계, 인이니까 뭐가 들어가야죠? 인접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X. 21. 부동성, 즉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부동성이라 하는데 은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재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5. 22.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되는 개념을 유량이라고 하며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을 저량이라고 한다. 5. 주택 재고량, 가계 자산, 재고량, 유량, 저량, 저량, 자산, 저량, 통화량, 저량,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유량. 얘는 신규 빠져야 됩니다. 얘는 유량이므로 빠져야 됩니다. 저량 변수이고 그랬는데요. 임대료 수입은 유량, 가계 소비, 유량, 노동자의 소득, 유량, 도시 인구는 저량. 얘는 저량이니까 빠져야 됩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밀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요거 아니고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저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밀렸습니다. 유량 변수인데 요게 아니고요. 도시 인구. 따라서 요거 틀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고요. 도시 인구가 저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24.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매하려고 의도하고 실제로 구입한 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OX. X. 어디가 X? 네,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고로 의도된 양입니다. 구매하고자 의도된 양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X. 25.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수요법칙이라 한다. OX. O. 따라서 맞는 얘기 O입니다. 26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모든 소비자의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것이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27.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했답니다. 소득이 변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면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따라서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5. 28.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의 예상이 작용하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수요가 느는 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5. 29. 두 부동산이 대체적 관계에 있답니다. 그럴 때 어느 한 부동산, 예를 들어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의 수요량이 주는 대신에 사이다 수요가 는다 그랬죠. 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줄고 단독주택의 수요는 는다 그랬죠. 다른 부동산의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해야지. 다시 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 줄고 단독주택의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X. 30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변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 맞죠?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번 코스에서는 이렇게 OX의 내용들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겁니다. 복습 차근차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렇고 다음 시간에는 99쪽 부동산의 공급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의 공급, 균형, 탄력성, 경기 변동까지 경제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까지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